안녕하세요. BIM 설계 및 활용 2017년도 4분기 동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룸과 룸에 관련된 실내 재료 마감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룸이라는 개념은 이제 BIM에서 처음 접해 보셨을 텐데요. 룸은 정의를 하자면 이제 실의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공간이 있을 때는 그 공간에 많은 정보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공간의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레벨, 어느 레벨에 있는지, 그 다음에 면적은 어떻게 되고 높이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각 재료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등의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보를 하나로 담을 수 있는 그런 형식을 이제 BIM에서는 룸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이제 CAD에서도 이제 룸이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이제 텍스트를 통해서 실 번호라든지 실명, 면적 등을 기입을 해 왔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면 일반적으로 평면도를 그릴 때 이렇게 텍스트를 이용해서 실명과 그 다음에 면적을 적어 놓기를 하죠. 그리고 옆에 보시는 이런 레벨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텍스트로만 지금 기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CAD에서는 이게 전부 2D로 된 정보들이기 때문에 연계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각 도면별로 컨트롤이 따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시는 이 도서관이 실의 특성이라든가 실의 명칭이 바뀌었을 때 평면도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단면도라든지 관련된 모든 도면들을 각각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BIM에서는 이런 단점들을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 보면 이제 BIM도 룸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실 번호, 면적, 그리고 실명에서 이제 알파라는 것이 더해지는데요. 이제 알파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재료도 있고요, 레벨도 있고, 높이도 있고, 또한 특이한 어떤 정보들을 넣고 싶다고 결정을 했을 때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추가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또한 이 룸에 관련돼서 특성을 주어주기 때문에 룸 속성을 한 번만 변경을 해주면 이제 연계되어 있는 각 도면들에서 이 룸에 관련된 정보들이 한꺼번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AD보다는 조금 더 편리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룸 작성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제가 한 2개 층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슬래브와 벽과 지붕을 이렇게 지금 모델링을 해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룸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룸은 여기 건축 상단 바에 보시면 룸 및 면적이라는 이 바에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룸 구분기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룸 태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각 첫 번째는 룸을 이제 배치를 시키는 것을 말을 하고요. 룸 구분기호는 이제 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공간들이 있을 때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을 이용을 해서 룸 경계를 재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얘기를 하고, 이 룸 태그는 이제 룸이 만들어졌을 때 그 룸이 어떠한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주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룸을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층 평면도에 건축 탭에서 룸을 클릭을 하시고 벽 바깥에 쪽에다 갖다 대시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요. 이제 벽으로 공간이 이루어져 있는 안쪽에 오면 이렇게 영역이 잡혀집니다.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늘색으로 배치가 되게 되는데요. ESC를 누르면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룸이 지금 배치가 안 된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마우스를 돌리다 보면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활성화되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왼쪽 특성창에 보시면 룸 1이라고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룸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어떻게 룸을 나타낼 수 있는지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룸을 배치를 했을 때 이 룸이 배치가 되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그 주석을 넣고 싶다면 다시 위에 상단 바에 가시면 건축에 룸이 있었고요. 세 번째 룸 태그가 있습니다. 룸 태그를 클릭을 해주시고 룸 태그 지정을 클릭을 해주시면 맨 처음 배치했던 룸이 다시 활성화가 되고요. 이렇게 룸 가까이 갖다 대면 이렇게 주석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데는 나타나지 않고요. 룸 안쪽에 왔을 때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두세 개 여러 가지 클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ESC를 누르고요. 필요 없는 개수들은 이렇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는 룸이라고 해서 실명이고요. 가운데 네모 안에는 5라고 해가지고 실 번호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 룸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헷갈리시는 게 이 룸 태그를 선택을 하신다고 해서 룸이 활성화가 되지는 않아요. 이 태그를 찍었을 때 특성을 왼쪽 특성을 보시면 룸 태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룸을 선택을 하시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다가 이렇게 X 표시가 이렇게 활성화 될 때 클릭을 해주시면 왼쪽 특성에 보면 이제 룸이 선택이 된 거고요. 좀 더 쉬운 방법은 룸 태그를 선택을 하셨을 때 이렇게 활성화가 됐을 때 탭을 한번 누르시면 룸이 잡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될 때요. 요때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마찬가지로 특성창 보시면 룸이 이렇게 선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룸 특성에서 보실 때 요 중간쯤에 ID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번호와 이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번호와 이름을 바꿔 주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1층이니까 101호 그리고 이름을 로비라고 해 보겠습니다. 했을 때 룸 태그가 이렇게 바뀌었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요 룸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특성에서 바꿔 주셔도 되고요. 때로는 요 룸 태그를 한번 클릭하면 잡아주지만 더블 클릭을 했을 때는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실명을 바꿔주시고 요 중간에 있는 실 번호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서 수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룸 태그를 찍어 주시면 이 공간 안에 이렇게 룸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상 2층에도 한번 룸을 배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단 바에서 룸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벽이 있는 중간에 클릭을 해주시면 룸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도 배치를 하고 싶은데 오른쪽에는 이렇게 난간이 되어 있고 여기는 오프닝이 되어 있는 실인데 요 실만 빼고 룸을 만지고 싶은데 지금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치를 해 주시고요. 네, ESC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려면 룸 태그에서 룸 태그 지정으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ESC로 다시 나오시고요. 그럼 왼쪽 공간을 우선 사무실이라고 한번 명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201호라고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공간은 공용공간이라고 명칭을 하고 202호라고 이렇게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무실은 이렇게 원하는 대로 구획이 됐지만 이제 공용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드된 공간과 이 계단을 어떻게 빼줄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은 상단 바에 두 번째 보시면 룸 구분 기호라고 있습니다. 요런 것은 이제 벽이 없는 공간에 룸을 좀 구분할 수 있을 때 선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기호인데요. 클릭을 해보시면 요 수정란에 보시면 그리는 것과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것, 많이 보던 그림이라서 요거는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선우를 이용해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려주셔도 됩니다. 윗공간은 이제 이쪽 공간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면 아래 공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선으로 그려주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공용 공간을 룸이 바뀌었을지 한번 보려면 이 룸 태그에서 탭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활성화 되는데요. 네, 저희가 원하는 대로 룸 구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외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벽이 없는 공간에 룸을 좀 구분을 시키고 싶으실 때에는 상단바에 있는 룸 구분 기호를 이용을 하셔서 네, 룸 경계를 재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도와 3D는 좀 놔두고요. 우선 1층과 2층 평면도를 봤을 때 누군가는 이름과 실명과 실번호만 있으면 되지만 여기에 이제 흔히들 면적들을 많이 나타내죠. 이 면적을 나타내는 방법은 이 룸 태그를 클릭을 했을 때 이 룸 태그도 마찬가지로 패밀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패밀리를 다른 형식의 패밀리를 가지고 온다면 좀 다른 방식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룸 태그를 클릭을 했을 때 왼쪽 특성을 보시면 이 룸 태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한번 눌러 보시면 하단에 면적 있는 룸 태그라고 있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템플릿이고요. 요 면적을 한번 선택을 해보면 기존에 있는 룸 태그에서 아래쪽에 이렇게 면적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형식을 바꿔서 박스 안에 전부 다 넣고 싶은 분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위에서 보시는 패밀리 편집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요 하는 방식은 다음번에 이제 패밀리를 좀 중점적으로 배울 때 그때 같이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2층에 오셔서 요 룸 태그도 마찬가지로 면적이 있는 걸로 바꿔 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1층과 2층에 룸이 배치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프리젠테이션이나 뭐 다른 정보를 위해서 이 실들을 구분을 해주고 싶다, 색깔을 좀 달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요, 저희가 가시성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단축키 VV를 많이 알려드렸죠. VV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가시성 및 그래픽 재지정이라는 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룸이라고 뜨죠. 플러스를 눌러보시면 지금은 색상 채우기만 되어 있고 내부 채우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채우기를 눌러보면 룸이 있는 곳은 이렇게 하늘색으로 이렇게 보이게끔 되어 있고요. 2층도 다시 한번 VV를 누르고 룸에서 내부 채우기를 한번 눌러보면 네, 룸이 작성된 구간에는 이렇게 하늘색으로 활성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룸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들을 좀 그래픽적으로 눈으로 한번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단면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룸은 이렇게 보시면 룸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단면도를 끊었을 때 룸에도 높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룸을 선택을 하셨을 때 왼쪽 특성창에 구속 조건에 이제 한개 띄우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층으로 바꾸고요.
슬래브 하단으로 높이를 지정을 해주시면 정확하게 높이가 설정이 되고요. 마찬가지 2층도 지붕층에서 마이너스 한 300 정도로 잡아주시면 하단까지 룸이 높이가 지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단에 보시면 이제 단면도는 이제 룸을 배치가 할 수 없으니까요. 룸과 룸 구분 기호는 이제 비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이제 룸 태그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룸 태그를 통해서 사무실, 공용 공간, 그리고 로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면도도 마찬가지로 이 VV를 통해서 룸에 관련된 내부 채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이드된 구간은 빼고요. 룸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 공간에 이렇게 하늘색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해서 구분 좀 그래픽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은 단점이 하늘색으로만 보인다는 게 단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용도별이라든지 층별로 색깔을 좀 달리 두고 싶으실 때는 이 방법은 안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원래대로 넘어갈게요. 룸을 VV에서 내부 채우기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채우기를 해제를 하고요. 네, 2층에서도 2층을 다시 한번 보면요. 2층은 이제 그래픽적으로 없애긴 했는데 간혹 가다가 요 룸 구분선 있지 않습니까? 이 룸 구분선이 상당히 좀 거슬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숨기느냐, 이 방법도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 선을 클릭을 해주시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이랬을 때 뷰에서 숨기기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 뷰에서는 이 요소가 숨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VV를 눌러주시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 선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선에서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눈에 보이는 선들도 체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룸 구분이라는 것도 지금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룸 구분을 해제를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픽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런 방식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룸 구분선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실 때는 다시 한번 VV에 가셔서 선 항목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선이 다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프리젠테이션 방식에서 두 번째 색깔을 달리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위에 상단 바에 주석을 보시면 됩니다. 주석을 클릭을 해주시면 중간쯤에 태그라고 되어 있고요. 그 오른쪽 편에 보시면 이제 색상 채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 채우기 범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걸 한번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자, 2층 평면도 아무데나 구간에다가 한번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했을 때 이제 공간 유형 및 색상표 선택이라고 이렇게 뜨는데요. 한번 어떤 것들이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룸을 지금 컨트롤 하고 있죠. 룸이라는 게 있네요. 룸을 선택을 해주시고 구성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뭔가 범례로 이렇게 숫자들로 나눠지고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달라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범례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위쪽 상단에 활성화됩니다. 구성표 편집을 한번 눌러보면요.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범례 1이고요. 색상 기준을 봤을 때 지금 둘레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총 저희가 룸이 세 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룸에 둘레가 다르기 때문에 둘레별로 이렇게 색깔이 나눠졌는데요. 한번 선택을 해보면 색상 기준에는 뭐 면적, 마감, 번호,
뭐 베이스 마감, 벽 마감, 이름, 뭐 천장 마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름을 통해서 실명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거 한번 보면요. 이름으로 바꿔주면 자연스럽게 값색, 공용공간, 로비, 사무실 지금 저희가 입력했던 이름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주시면 이제 그 실명대로 이렇게 색깔이 변해질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편집을 눌러서 색상은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프리젠테이션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층도 마찬가지로 주석 탭에서 색상 채우기 범례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 룸과 구성 2를 확인을 눌러주시면 1층에 해당된 로비에 해당된 색깔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면도도 마찬가지로 범례를 선택을 하시고요. 룸을 선택을 해주시면 평면과 마찬가지로 단면에서도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이나 뭔가 PT 하실 때 색깔이 필요하실 때는 이 범례를 이용을 하셔서 네,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아니라 도면일 때는 굳이 색상을 표현하지 않으시고 네, 요거는 그냥 룸 태그만 이용을 해서 도면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상이 있는 것을 다시 도면화 시킬 때는요, 처음에 적용했던 VV를 다시 눌러주시고요. 룸에 해당되는 색상 채우기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상 채우기를 없애면 색상은 없어지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범례는 잠깐 지워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평면도에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못한 게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 레빗에서는 이제 일일이 저희가 단면도에다가 좀 크게 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도에 이 룸 태그를 집어넣었을 때 다시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네, 건축 탭에 요 룸 태그를 통해서 이렇게 한 개씩 찍어 줬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한 20층 되는 건물인데 이 룸을 한 개씩 다 일일이 찍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일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룸 태그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위에 룸 태그 지정 말고요, 요 밑에 보시면 태그가 지정되지 않은 모든 항목의 태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룸은 배치가 됐지만 이제 태그가 없는 것들을 한꺼번에 태그를 매겨준다는 것인데요. 요걸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태그가 지정되지 않은 모든 항목의 태그. 예를 들어서 이제 패밀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모델링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보시면 계단도 있고요. 뭐 구조, 룸, 메스, 문, 벽, 또 스팸 방향, 창 태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창호 일람표일 때는 요 창 태그, 문 태그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룸이니까 룸 태그를 선택을 해보면 네, 아까 일일이 선택을 해줬던 룸 태그가 한꺼번에 이렇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좀 편리한 방식이고요. 요게 첫 번째 방식이고 또 똑같은 마찬가지 두 번째 방식은요, 다시 한번 지우고 건축의 룸 태그의 요 그림을 보시면 요거랑 똑같은 것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석에 가시면요, 이제 태그에 보시면 아까 보셨던 모든 항목의 태그 똑같이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해보면 네, 아까 보셨던 창이 똑같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룸 태그를 통해서 배치를 해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면이나 단면도에 룸 태그나 또는 다른 태그들을 한꺼번에 붙일 때 방법, 첫 번째 건축 탭에 가셔서요, 요 룸 태그에서 밑에 있는 태그가 지정되지 않은 모든 항목의 태그를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두 번째 주석 탭에 가셔서 태그에 있는 두 번째 모든 항목 태그를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주석을 매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예를 들어서 벽을 한번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요. 벽 하나를 복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룸을 저희가 배치를 할 때 룸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그를 지정을 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사이에 간벽은 있지만 요 두 개의 왼쪽과 오른쪽의 공간이 같은 룸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러면 어떻게 합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벽을 모델링을 하면 요 벽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특성을 보시면요, 구속 조건에 보시면 하단쯤에 룸 경계라고 해서 선택이 되어 있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벽을 만들면 이 벽을 기준으로 룸을 경계를 만든다라는 기본적인 템플릿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벽을 모델링만 했을 때 룸이 전부 지정이 되는 경우인데, 이런 특이한 경우에 이 중간 벽은 이 룸의 경계가 아니다 라고 싶으실 때 이 벽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왼쪽 특선창에 룸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를 지워 주시면 룸을 보셨을 때 양쪽 두 개 실이 합쳐진 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면적이 있는 보시면 이제 두 개를 합쳤을 때는 약 28회배인데요. 다시 한번 요 간벽을 룸 경계를 선택을 해주시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물음표가 뜨는 때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뜻이냐? 기존에 있던 요 룸이 왼쪽이 아니라 지금 오른쪽으로 갔을 때거든요.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물음표가 뜨는데, 이렇게 룸 태그를 선택을 해보시면 룸이 빨간색으로 활성화되고 이렇게 지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옮겨 볼 때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룸을 선택을 해보고 룸을 옆에 왼쪽으로 다시 옮긴다면 당연히 다시 물음표가 뜨겠죠. 그래서 요거를 옆으로 옮겨 주시면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너무 작은 실인데 룸이 여러 개가 배치가 됐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좀 옮겨 볼게요. 이런 식으로 무브를 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룸 태그가 실이 너무 작아서 좀 바깥에 빼놓고 싶은데 바깥으로 이렇게 빼냈을 때는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물음표가 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바깥에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이 있을까 의문 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 룸 태그를 선택을 했을 때 요 왼쪽 활성화되는 걸 보면 지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시선에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해 보시면 기존 룸에서 이렇게 지시선이 나와 있습니다. 요럴 때는 바깥에다가 놔둬도 물음표가 아니라 이 룸의 특성을 나타내는데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룸을 꾸며서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내 가지고요. 약간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냅이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면화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하자면,
원하는 이 두 개의 실이 한 개의 룸으로 되어 있을 때 이 간벽을 선택을 해주시고 룸 경계를 해제를 하시면 이렇게 두 개의 실이 하나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룸 태그는 지시선이 없는 상태로 이 안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간이 협소해서 이 룸 태그를 바깥으로 좀 이동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물음표가 떴을 때는 지시선을 선택을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지시선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얼마든지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룸에 관련된 경계와 이 룸 태그와 그리고 룸 태그를 한꺼번에 배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룸에 관련된 일람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일람표는 목적이 있다면 실내 제로 마감표를 만드는데도 이렇게 일람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 룸들을 조금 정리하고 컨트롤 하실 때도 일람표로 한눈에 볼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일람표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컨트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룸에 관련된 일람표는 요 상단에 뷰 탭에 가셔서 일람표란에 제일 위에 있는 일람표 수량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왼쪽 카테고리를 보시면 아래쪽에 룸이라고 있는데요, 하단 쪽에 있습니다. 이 룸을 선택을 하시고 이름에 룸 일람표 건물 구성 요소 일람표를 해서 확인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람표 특성이 뜰 텐데요,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을 레벨이 필요할 거고요, 실 번호 그리고 실 이름이 필요할 테고 면적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가 1층 로비 사무실 공용 공간 그리고 예시 때문에 만들어 룸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가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로비는 면적이 얼마만큼 되고 사무실은 얼마만큼 되고 공용 공간은 면적이 어떻게 되며 각 층 레벨에는 어떤 실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 번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룸 일람표를 통해서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굳이 보여드린 이유가 예를 들어서 룸을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부득이하게 좀 삭제해야 될 때가 있을 때 룸을 어떻게 지워야 될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시를 통해서 만든 이 룸을 지우려면요, 혹시 룸 태그를 지워도 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경고가 뜹니다. 룸 태그가 삭제되었지만 해당 룸이 계속 존재합니다 라고 이렇게 뜨는데요, 그러니까 룸 태그를 지워도 룸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룸을 선택을 하고 지우면 완전히 지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고창이 뜹니다. 룸이 모든 모델 뷰에서 삭제되었지만 이 프로젝트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군요. 그래서 밑에 보면 룸 명령을 사용하여 룸을 일람표에서 제거하거나 모델에 다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람표에서 지울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는 삭제되었습니다. 룸 일람표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을 때 기존에 있는 사무실과 공용공간 이 로비를 제외하고 로비는 이렇게 여전히 남아 있는데 지웠던 거는 이제 레벨에도 배치 안됨이라 뜨고요, 번호와 이름은 그대로인데 배치 안됨이라고 뜹니다. 요거를 일람표에서 삭제를 해주면 완전히 삭제가 되는데요, 그 방식은 요 네 번째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시면 뜰 때 여기서 행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행 삭제를 눌렀을 때 한 개의 선택된 룸 및 연관된 모든 룸 태그를 삭제합니다 라고 뜨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 프로젝트 안에서는 룸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었던 요 룸 세 가지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면 룸을 선택을 해서 배치를 하시면 룸 일람표에 지상 1층에 룸이라고 해서 만들어졌죠. 요거를
룸을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하셔도 룸 일람표와 요 레빗 상에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람표 상에서 오른쪽을 눌러주시고 행 삭제를 통해서 지워 주셔야만 완전히 룸이 삭제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존에 지금 저희가 이 룸 만들어진 룸을 한번 선택을 해보고 왼쪽에 룸 특성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을 때는 이제 구속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수해서 면적 둘레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고유의 그런 정보들이 있고, 요 밑에 보면 아이디 데이터에 이제 번호 이름, 그다음 뭐 이미지 주석, 뭐 좀 여러 가지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저희가 볼 수 있는 재료라든지 요런 것들은 지금 베이스 마감, 천장 마감, 벽 마감, 바닥 마감 이거 네 가지로 인해서 조금 한정적으로 좀 적게 되어 있고요. 요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 룸에 대한 정보를 더 집어넣고 요 룸을 통해서 실내 재료 마감표까지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요 특성 창을 좀 기억을 해 보시면 좀 여러 가지 몇 개가 없죠. 요걸 기억을 해 보시고 다른 걸 한번 보면요. 저희가 교재를 나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그룹에 가시면 저희가 정림과 오토데스크사에서 만든 BIM 관련된 가이드북 올려드린 게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페이지는 62페이지부터 6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룸에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동영상 시청을 한번 하시고 이 교재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룸에 관련된 특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프로퍼티하고 특성 창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작게 해서 보면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저희가 만든 왼쪽에 있는 특성은 저희가 만든 룸이거든요. 구속 조건, 치수, 아이디 데이터, 공정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이드북에 있는 이 특성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구속 조건은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 매트리얼 앤 피니시 보시면 재료미 마감이 이만큼이나 많이 생성이 됐습니다. 이게 새로 추가가 된 거고요. 그리고 아이디 데이터도 보시면 좀 뭔가 많이 추가가 돼 있군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뭔가 룸의 특성을 추가를 시키고 삭제를 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왜 다른가 하면 저희가 템플릿이라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동호 ENC의 템플릿을 작성 중에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열었을 때 그 템플릿에 이런 식으로 매트리얼과 뭐 재료 마감까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놓는다면 손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저희가 템플릿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만들어 드린 거는 혹시 템플릿이 없을 때도 작성을 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보여 드리려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1번 항목 보시면 기본적으로 있는 그런 구속 조건이니까요. 이건 넘어가고요. 2번 보시면 저희가 없던 게 생겨났습니다. 요거는 실내 재료 마감 정보고요. 요거를 토대로 해서 실내 재료 마감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로상에 보시면 이제 추가 파라미터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뭔가 추가해야 되는 것을 일컫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내 재료 마감표를 작성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룸의 면적, 둘레, 최적이 있고 그리고 5번 여기 보시면 부위별 재료 마감 정보 및 키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 파라미터가 좀 중요한 건데요.
요 키 파라미터를 제가 지금에서 설명을 드리면 너무 복잡해지실 수가 있어서 요거는 조금 패밀리라든지 뭐 작성할 때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지금은 이 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한 원리를 전부 다 이해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 요 키 파라미터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요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를 조금 풀어놨어요. 그래서 키를 통해서 일람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요런 특성을 좀 추가시킬 수 있다는 방식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5번이 키고 2번이 추가된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니까 5번과 2번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여기 5번 있죠. 5번에 벽마감, 천장마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조금 그 룸에 대한 제일 첫 번째 뭔가 좀 요약본이고요. 요약본에서 뭔가 선택을 했을 때 위에 있는 관련된, 예를 들어서 벽에 있는 것을 A라는 벽을 선택을 했을 때 위에 있는 벽 바탕, 뭐 마감 재료 두께라든지, 그러니까 벽에 관련된 속성들이 요 A를 선택하면 한꺼번에 바뀔 수 있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닥 마감을 뭐 B를 선택을 했을 때 바닥 마감에 관련된 이런 파라미터들이 저절로 바뀌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형식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요 키를 이용을 해서 키와 일람표와 룸 속성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동영상을 계속 보시더라도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딱히 어떻게 설명을 드리진 못해도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상당히 무슨 단어와 표현법을 이용을 해서 이해를 시켜 드리는 게 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어떻게든 좀 쉽게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뭐 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다른 방식을 조금 더 더해서 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요. 뭐 한두 번 보시다가도 이해가 정 안 되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없애보고요. 그러면 일람표를 통해서 룸의 특성을 다시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룸을 선택을 해봤을 때 ID 데이터에 요 밑에 보시면 이제 베이스 마감, 천장 마감, 벽 마감, 바닥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요것들이 좀 키와 좀 연관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뷰 탭에 가셔서 일람표 수량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카테고리에서 룸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조금 전에는 건물 구성 요소 일람표를 선택을 했는데, 요번에는 키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일람표 키라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때 키 이름이 이제 룸 스타일인데요. 룸 스타일은 아니고 우선 벽에 관련된 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 스타일이라고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름도 벽 스타일 일람표라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일람표 특성이 뜨는데 요렇게만 뜨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봤던 뭐 레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활성화가 안 되는군요. 그래서 또 다른 점을 보면 오른쪽에 이제 키 이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키로서 뭔가를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요 키 이름이 먼저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 벽이니까 벽 마감을 추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벽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매개 변수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가이드를 볼게요.
가이드를 보시면 요 밑에 보시면 5번 ID 데이터에는 바닥 마감, 걸레 마감, 걸레 바지 마감, 벽 마감, 천장 마감. 요거는 기존에 있던 겁니다. 요거는 기존에 있던 거고, 새로 만든 거를 보면 이제 제로미 마감인데, 요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요것들을 지금 새롭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레빗으로 돌아가서 없는 것이니까 매개 변수를 추가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개 변수 추가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뜨는데요. 매개 변수 데이터를 통해서 벽 바탕이 있을 거고요. 분야는 공통입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 유형은 문자겠죠. 저희가 뭔가 텍스트를 이용해서 바꿔야 되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자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 그룹 매개 변수가 중요합니다. 그룹 매개 변수를 눌러보시면 ID 데이터도 있고요. 뭔가 옆에 왼쪽에 특성 창에서 본 것 같죠? ID 데이터가 있고 구속 조건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구분을 해주는 거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건 제로 및 마감재입니다. 제로 및 마감재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확인을 눌러주시고, 그랬을 때 이제 벽 바탕이라는 게 생겼죠. 또 다른 것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 상세라고 해서 문자, 그리고 제로 및 마감재에 그룹 매개 변수를 넣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벽 두께가 필요하겠죠. 벽 두께 했을 때 길이도 맞죠. 길이라든지 정수로 놓으면 좋은데요. 원래 벽 두께는 이제 숫자로서 나타내니까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뭐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문자로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놓고 제로 및 마감재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5가지가 형성이 됐네요. 요거를 확인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키 이름이 있고요, 벽 마감이 있고요, 벽 바탕이 있고, 벽 상세가 있고, 벽 두께,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는 지금 만들었지 저희가 뭔가 쓸 수 있는 란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위에 상단 바를 보시면 행에 삽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삽입을 눌러서 데이터 행을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생겼습니다. 생겼을 때 키 이름은 1이라고 뭔가 되어 있고, 벽 마감, 바탕, 상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가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알파벳을 한번 넣어보도록, A, B, C, D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전체 창으로 놓고요. 로비의 특성을 봤을 때, 룸의 특성을 봤을 때 이제 제로 및 마감재라는 새로운 게 생겼고요. 그리고 벽 스타일이라는 게 ID 데이터에 생겼습니다.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벽 마감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키 이름에서 1은 지워져 졌고, A, B, C, D라고 이렇게 저희가 일괄적으로 적어 놨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른 것들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벽 스타일 보시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니 밑에 1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요 벽 스타일이라는 게 오른쪽에 보는 일람표에서 키 이름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가이드북을 보면, 그래서 요 키 파라미터라는 것을 통해서 2번에 있는 요런 추가 파라미터를 만들 수 있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가서 요 벽 스타일에서 2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를 선택을 했을 때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이제 벽 스타일만 바꿀 수가 있고요. 벽 마감은 이제 A라고 하면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회색으로.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고요. 위에 있는 재료 마감재도 마찬가지로 정보가 들어가면서 비활성화가 됐습니다. 이랬을 때 벽 스타일이라는 것이 1이라고 하는 이 키 이름이 뭔가 요
벽 재료에 관련된 총칭적으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뭔가를 나타내고요. 요 ID 데이터에 있는 요 벽 마감은 뭔가 기호로서 나타낼 수가 있고, 위에 있는 재료 마감재는 저희가 뭔가 텍스트로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벽 스타일, 그리고 천정, 바닥, 그 다음에 걸레바지 이런 것들을 추가를 시킨다면 재료 및 마감재가 좀 많은 양의 그런 정보들이 들어오겠죠. 이 일람표를 통해서 실내 재료 마감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벽 스타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예를 들어서 석고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석고보드로 만들고 벽 마감, 요거는 뭔가 기호라고 했으니까 W01번으로 명칭을 하겠습니다. 벽 바탕이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지금은 뭐 건축적인 거를 떠나서 일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위해서 그냥 간략적으로 계략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벽 바탕을 시멘트 몰탈로 바꾸고요. 벽 상세를 예를 들어서 T 12.5 두께를 주고 석고보드 두겹 위 페인트라고 상세를 주겠습니다. 벽 두께는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를 예를 들어서 주겠습니다. 그랬을 때 벽 상세 요거는 좀 이렇게 넓힐 수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로비에 룸을 선택을 했을 때 벽 스타일은 석고보드로 해서 이제 뭔가 총칭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벽 마감은 이제 W01로서 기호로 나타낼 수 있고, 재료 및 마감재를 보았을 때 벽 바탕은 시멘트 몰탈이고, 벽 상세는 이제 그 위에 석고보드 두개 위에 페인트로 되어 있구나. 벽 두께는 50T로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벽에 관련된 스타일이 석고보드 말고도 많겠죠. 그랬을 때 또 뭔가 추가시키시고 싶을 때는 위에 상단 바에 행에서 삽입, 데이터 행을 눌러주시면 또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자기질 타일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질 타일 벽 마감을 W02번으로 명명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시멘트 몰탈,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방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높이 1200까지 라고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벽 상세에는 T 10T짜리 자기질 타일, 그래서 지정팩이라고 명령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한 20T 벽 두께를 20T로 준다 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원하는 정보들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조적벽 W03 마찬가지로 시멘트 몰탈 넣으실 수가 있고요. T90 조적벽 조적이라고 놓고 두께를 100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벽 스타일의 여러 가지를 좀 나열을 시켜 놓고요. 그렇다면 로비 룸을 다시 선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로비의 내벽의 재료가 석고보드가 아니라 조적으로 바뀌었다 싶으실 때 이 조적벽만 선택을 해 주시면 벽 마감은 W03으로 바뀌고요. 벽 바탕 몰탈 상세는 90짜리 조적으로 바뀌고, 벽 두께는 100으로 인해서 이렇게 언제든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벽 스타일에 이 건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쭉 나열을 시켜 놓고, 여기에서 해당되는 룸에서는 여기에 사용된 그런 재료들만 선택을 해주면 관련된 그 정보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적벽이 예를 들어 90짜리도 있지만 예를 좀 더 큰 뭐 200짜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하셨을 때는 다시 한번 데이터를 눌러 주시고요. 조적벽 타입 1번이 있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조적벽 2번으로 만들어 주시고 W04번 마찬가지로 시멘트 볼탈 그리고 두께 190짜리 조적으로 바꾸신 다음에 두께를 200으로 바꾸시면 마찬가지 조적벽이지만 마감이 아니라 이 기호들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다시 선택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구간에는 조적벽 1번이 맞을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뭐 다른 실에는 난 조적벽 2번이다. 두께가 200인 조적을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벽과 그 다음에 천장 그리고 바닥 그리고 걸레바지 등을 다시 한번 생성을 해 주시면 전체적인 이 룸의 재료들은 결정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번만 보시면 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습 차원으로 한번 다른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람표 수량 다시 한번 선택을 해 주시고요. 왼쪽에 카테고리 룸을 선택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일람표 키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요번에는 바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스타일 일람표 그리고 키 이름을 바닥 스타일로 바꾸고요. 확인을 눌러 주시면 요번에는 마찬가지로 키 이름은 있고요. 바닥 마감을 추가를 시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닥 마감에 필요한 매개 변수들도 다시 한번 추가를 시킬 텐데요. 매개 변수 추가 했을 때 바닥에도 바탕이 있겠죠. 바닥 바탕 분야는 공통이고요. 매개 변수는 문자, 그룹 매개 변수는 재료 및 마감재로 놓겠습니다. 확인 또 한번 바닥 상세 바닥 두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바닥 스타일 일람표로 해서 이렇게 생겼고요. 다시 한번 룸을 선택을 해보면 특성에 이제 재료의 바닥 세 가지가 생겼고요. 그리고 바닥 스타일이라는 게 또 생겼습니다. 여기서 삽입을 통해서 데이터를 화강석 바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바닥 마감은 F01 바탕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많은 게 있지만 무슨 콘크리트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놓고요. 키 30 화강석 바닥 두께는 100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질 타일 아니면 뭐 카페 타일도 있겠죠. 카페 타일 F02번 바탕은 시멘트 몰타일 T10짜리 카페 타일 했을 때 바닥 두께는 약 50 이런 식으로 추가를 시키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룸 특성을 봤을 때 이제 바닥 스타일의 로비 같은 경우는 화강석이 좋겠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이제 바닥 마감에 이제 기호가 뜨고요. 그 다음에 바닥 이렇게 마감재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다른 것들도 한번 해볼게요.
뷰에 일람표 수량 눌러주시고요. 룸 일람표 키를 선택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걸레바지가 있겠죠. 걸레바지 스타일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름도 걸레바지 스타일 일람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확인 했을 때 여기서 뜨는 게 이제 베이스 마감과 천장 마감이죠. 그래서 걸레바지 같은 경우는 베이스 마감을 이용을 합니다. 추가를 해서 걸레바지 바탕 문자로 놔주시고요. 재료 및 마감재 확인 또한 추가시켜서 걸레바지 상세 문자 재료 및 마감재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추가를 통해서 걸레바지 높이 확인을 눌러주시면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삽입을 시켜서 걸레바지니까 이렇게 놓고요. 이것들은 이제 시간상 다른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비 선택을 하시고 이제 걸레바지 스타일에서 원하는 A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기호도 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이, 상세, 바탕 이런 것들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천장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일람표 수량 그래서 룸에서 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천장이라고 명기를 해주시고 확인 했을 때 천장 마감 추가시켜 주시고요. 매개 변수 추가해서 천장 바탕 문자와 재료 및 마감재로 해주겠습니다. 또한 천장 상세 그 다음에 천장고가 있겠죠.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천장고 같은 경우에는 그 재료마다 다른 게 아니라 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런 거를 여기 일람표랑 같이 묶어버리면 아까 특성에서 보였다시피 재료 및 마감재에 있는 것들은 비활성화돼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장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이렇게 매개 변수를 만드셨잖아요. 여기서는 천장에서만 특이하게 제거를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냥 사용 가능한 필드에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래도 괜찮은 게 특성에서 그룹 매개 변수를 재료 및 마감재에 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키로서 컨트롤 안 해도 생성이 되긴 하거든요. 그럼 확인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천장고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삽입을 해 볼게요.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룸을 선택을 해보면 천장고도 들어와 있죠. 그래서 천장고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다른지 한번 보시면 천장 스타일에서 A라는 것을 선택을 해봤을 때 천장 기호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바탕 상세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 천장고만 활성화 되어 있죠. 그래서 천정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실의 특성에 의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천장고 같은 경우만 특이하게 이렇게 따로 적어 주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번거롭지만 요거는 언제든지 활성화시켜서 바꿀 수가 있어야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천장고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왼쪽에 일람표 수량 여기 뷰 프로젝트 탐색기 보시면 우리가 만들었던 걸레바지 스타일 일람표, 그리고 바닥 스타일 일람표, 벽 스타일 일람표, 천장 스타일 일람표를 만들므로 해서 여기 룸에 있는 요 키를 통해서 새로운 재료 및 마감재라는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끔 저희가 컨트롤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룸만 선택을 하셨을 때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맨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서 차근히 보시면 이 로비 관련된 것들은 1층의 레벨이고, 그 다음에 상한값 2층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료 및 마감재를 보면 벽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바닥은 뭘로 이루어졌으며, 걸레바지, 천장은 어떻게 재료와 마감재로 이루어졌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치수에는 면적도 나와 있고 둘레 높이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ID 데이터를 보시면 실 번호, 그리고 실명이 로비고요. 그리고 요 벽 스타일부터,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작성자만 알아볼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은 중요시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나중에 도면 보실 때 이제 기호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기호도 이렇게 나와 있는 정보들이 쭉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CAD와 다르게, CAD는 이제 2D로서 텍스트를 통해서 실 번호와 실명과 면적만을 좀 기입을 했었는데요. 이제 BIM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이용을 해서 이 해당되는 룸만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로비 안에서 정보들이 바뀌었을 때 여기서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원하는 정보들이 한꺼번에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이 룸과 관련돼서 연계되어 있는 모든 도면들은 한꺼번에 바뀌는 그런 상당히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실내 재료 마감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이제 흔히 저희가 CAD에서 많이 만드는 실내 재료 마감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층 레벨이 있고요. 실 번호, 실명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 관련된 것들, 걸레바지, 벽, 천정에 관련된 정보들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CAD에서는 이 정보들을 하나씩 그냥 텍스트로 다 입력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번호가 같은 타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가 수정이 됐을 때 일일이 같은 재료를 찾아서 전부 다 수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BIM에서는 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재료 마감표도 일람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일람표를 선택을 하시고요. 일람표 수량. 그래서 마찬가지로 카테고리는 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는 일람표 키가 아니죠. 이제 키로 된 거는 아니고 위에 있는 건물 구성 요소로서 일람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실내 재료 마감표라고 이름을 주고요. 확인을 눌러보면 네, 이제 사용 가능한 필드에서 저희가 만들어졌던 것들이 전부 다 매개 변수가 추가가 돼서 상당히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좀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차근차근히 추가만 시켜주면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사용 가능 필드 이 정보들을 추가만 시켜주면 되는데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레벨이겠죠. 레벨이 필요할 거고요. 실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 이름이 필요하겠죠. 실명을 추가를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내재료 마감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순서를 보면 이제 바닥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바닥부터 보겠습니다. 스타일은 저희가 알아보려고 만든 키였기 때문에 스타일은 이제 상관하지 마시고요. 이제 요런 상세, 재료와 마감표만 추가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닥 바탕 추가시켜 주시고요. 상세 추가시켜 주시고 두께, 그 다음에 저희가 썼던 바닥 마감이 기호였죠. 기호를 추가시켜 주겠습니다. 바닥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걸레바지입니다. 걸레바지 바탕, 그 다음에 상세, 높이, 그 다음에 걸레바지 스타일은 아니고요. 이제 베이스 마감이었죠. 베이스 마감을 추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벽입니다. 벽 바탕, 벽 상세, 벽 두께, 그리고 벽 마감. 마지막으로 천정인데요. 천정 바탕, 천정 상세, 그리고 천정고, 천정 마감. 이렇게 해서 쭉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가 바뀌더라도 나중에 위아래 이렇게 편집이 가능하니까요. 그 순서는 나중에 맞추셔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놓고 확인을 눌러봤을 때 이렇게 뜨게 됩니다. 했을 때 저희가 원하는 정보들이 다 들어왔는지 보면 레벨 들어왔고요. 실 번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실명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바닥 바탕, 바닥 상세, 두께 들어왔고, 바닥 기호, 상세 기호입니다. 그리고 걸레바지도 마찬가지로 바탕, 상세, 높이, 마감, 벽 바탕. 벽 상세, 벽 두께, 그리고 벽 기호도 왔고요. 천정 바탕, 천정 상세, 천정고, 천정 마감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것들은 들어왔고요. 이름들을 좀 달리 해볼까요? 요 이름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꾸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지워지거든요. 여기서 층별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일람표를 좀 수정하고 싶으실 때는 요 왼쪽 특성창을 보시면 기타의 편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처음에 활성화됐던 창이 다시 뜨니까요.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들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필터는 이제 뭐 기준으로 걸러주는 건데 저희는 그런 기준은 없으니까 우선 놔두고요. 정렬 및 그룹하는 레벨, 그 다음에 실 번호 이렇게 두 개만 해주셔도 정렬은 될 것 같고요. 형식, 요 형식에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저희가 층별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층별로 바꿨을 때 레벨을 클릭해 보시면 헤딩에 층별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번호, 이게 여기서 실 번호라고 확인을 해 보시면 여기서도 바뀌죠. 그래서 요 형식에서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바닥 마감, 여기 마지막에는 전부 다 상세 번호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꿔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번호, 그리고 천정 마감, 마지막으로 상세 번호라고 바꿔주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표가 다 왼쪽 정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드래그를 해주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셔도 되고요. 레벨을 찍고 Shift를 누르고
제일 밑에 천장 마감을 클릭을 하셔도 한꺼번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배열을 왼쪽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전부 다 가운데 정렬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닥 바탕, 바닥 상세, 바닥 두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들을 좀 그룹화 시키면 좀 보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요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일람표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네 가지 바닥에 관련된 것들을 드래그를 해 보겠습니다. 드래그를 하면 상단 바에 제목 및 머리글에서 그룹이라고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요걸 한번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칸이 하나가 생겨요. 이렇게 머리글로 이렇게 그룹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바닥이라고 명령을 해주시고 밑에는 중복되는 거니까요. 다 간단하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바꾸면 바닥에 바탕, 마감, 두께, 상세 번호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요 걸레바지도 마찬가지인데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요. 오른쪽 클릭하시면 머리글 그룹화라고 뜹니다. 요거를 눌러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눌러주셔서 걸레바지로 바꿔주시고요. 바탕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벽도 바깥에를 다른 데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렇게 4개를 드래그 하셔서 그룹 벽이 되겠고요. 바탕, 마감, 두께, 천정도 드래그를 해주시고 그룹을 묶어주셔서 천장이라고 해주시고 바탕, 마감, 천정고, 상세 번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정의가 됐죠. 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층의 룸만 지금 이렇게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1층만 지금 되어 있고요. 2층에 있는 사무실과 공용 공간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이라는 룸을 선택을 하시면 아무것도 지금 적용이 안 돼 있으니까요. 재료 및 마감재는 비어 있는 상태고 기호도 안 들어가 있고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해당되는 재료들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석고보드고 바닥은 카페 타일이며 걸레바지는 없을 수도 있고요.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없으면 없는 대로 놔두시면 되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천정고는 4000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공용 공간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기질 타일, 화강석, B, R 이렇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실내 재료 마감표를 가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내 재료 마감표는 뭔가를 수정하는 그런 일람표가 아니고요. 확인하고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마감표로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2층에서
사무실에 관련된 재료가 바뀌었을 때는 이 사무실의 룸을 클릭을 하셔서 이 ID 데이터에서 스타일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벽의 마감이 달라졌다 했을 때는 그 벽 스타일 일람표를 다시 가셔서요. 예를 들어 석고보드에 뭐 12.5T 석고보드 두 겹이 아니라 한 겹으로 바뀌었다 했을 때는 여기서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 페인트도 없애고요. 그냥 석고보드만 놨고 벽 두께를 30으로 한번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석고보드를 이렇게 바꿨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벽 스타일 일람표에서 이렇게 바꿔준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사무실에 석고보드를 적용을 했었죠. 그 석고보드의 재료를 보면 이전에는 두 겹이었는데 그냥 한 개로 바뀌고 벽 두께도 바뀌었죠. 이랬을 때 실내 재료 마감표를 확인해 봐도 사무실의 벽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따라서 CAD와 다르게 BIM에서는 재료, 실내 재료 마감표를 컨트롤할 때 일일이 텍스트로 다 쓰는 게 아니고요. 해당되는 실질적으로 모델링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 룸의 속성의 정보에 맞게끔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룸에 해당되는 그런 재료들, 전반적인 재료가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타입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 타입 자체가 바뀌었다 라고 했을 때는 일람표 그 스타일에 관련된 일람표로 가셔서 여기서 추가를 시켜 주시거나 삭제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수정을 해 주시면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실내 재료 마감표에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 이 실내 재료 마감표를 어떻게 도면화 시키느냐, 요거는 이제 추후에 그거는 도면화 시킬 때 또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거는 다른 프로젝트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또한 룸을 다 만들어 놓지는 않았거든요. 지상 1층만 지금 룸을 통해서 실내 제가 마감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거를 한번 시트에 배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를 찾아보면 실내 재료 마감표라는 것이 있죠. 더블 클릭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요거는 이제 템플릿에서 주석을 좀 달아 놓은 거고요. 요건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고요. 그랬을 때 불러오는 것들은 되게 간단합니다. 왼쪽에 이 뷰 프로젝트 탐색기를 해당되는 것을 여기 갖다 내시고 여기 실내 재료 마감표가 있죠. 그리고 화면에는 시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왼쪽에 실내 재료 마감표를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옆으로 드래그를 해서 마우스를 딱 놓으시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실내 재료 마감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활성화 되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옮기셔가지고요. 뭐 두 줄인 거는 한 줄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좀 너비를 이렇게 수정을 일일이 손으로 하실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했을 때 만들어졌죠. 룸만 쭉 그 룸을 이제 배치를 시키고 한다면 이렇게 실내 재료 마감표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트까지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실내 재료 마감표를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저희 교재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는 한 128페이지거든요. 128페이지에
네, 보시면 실내 제로 마감표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정림과 그 오토데스크에서 그 제공하는 실내 제로 마감표 작성법 소개하는 동영상도 있어요. 요 주소를 쳐서 한번 보시면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그 음성은 없고요. 그냥 하는 방식만 따라 할 수 있게끔 동영상이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는 것도 좋고요. 한번 찬찬히 읽어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잘 풀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도 전부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다른 것들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128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한번 교재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7년도 4분기 이제 BIM 설계 및 활용 동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시트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기본적인 도면 말고 상세도라든지 뭐 단면도라든지 확대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